자, 다음은 파동입니다. 파동 같은 경우는 일단 파동이 뭔지부터 꼭 잘 익혀두라고 했었죠. 파동은 사실은 뭐 입자냐 파동이냐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구분 자체가 서로 카테고리가 약간 다른 개념인데 이렇게 묶어서 말하는 게 좀 웃기긴 합니다. 입자는 말 그대로 어떤 일정한 부피를 갖고 있고 또 질량을 갖고 있는 어느 이렇게 그냥 물체 중에 하나다라고 한다면, 파동은 이런 입자나 혹은 대부분의 파동은 입자를 통해서 전달되긴 하는데요. 이거는 에너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소리 같은 경우도 이런 공기 입자 혹은 물 입자를 통해서 옆으로 전달 되는 거, 충돌을 하면서 전달 되는 거니까 그 파동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지금 여기 용철이 서로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서 얘가 위아래로 흔들면 그 다음에도 위아래로 흔들면서 이게 앞으로 전달되는, 결국에는 파동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이렇게 파동의 모양을 보시면 이걸 가지고 다음과 같은 용어들을 정의할 수 있고요. 이걸 실제로 여기 뭐 이렇게 높이 이런 거 알려주면, 그리고 이런 길이 이런 거 알려주면 파장, 그러니까 한 번 매질이 진동하는 동안 진행한 거리, 그러니까 파장이라던가 아니면 진동수, 그리고 뭐 주기, 이런 것들 파동이 발생한 지점은 이제 파원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진폭 이렇게 부를 건데, 이런 것들의 각각을 어떻게 얘기하고 직접 수치화할 수 있는지 꼭 한번 익히시기 바래요. 파장의 길이 몇 미터다, 이런 거. 그래서 파동에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위치 변이 그래프, 시간 변이 그래프. 그래서 이거는 글에 보이지 않지만 이건 영상에 해당되고요. 이건 사진에 해당된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런 것들은 다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위치가 용철이 1번 x는 0,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x는 0 위치다, 뭐 여기는 x는 10 위치다 할 때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용철이 누구는 위에 있고 누구는 아래에 있고 이걸 보여주는 하나의 사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지금 첫 번째에 해당하는 거고,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건 여기 있는 이 사진들 중에 하나의 점만 내가 계속 뚫어들어 쳐다보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결국에 또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될 텐데, 그거를 시간에 따라서 그 위치를 표현한 게 오른쪽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파동이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으면 실제로 파가 좀 시간 지나면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이렇게 움직였을 거다 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그러면 P는 올라갈 거고 Q는 내려갈 거고, 그러면 이제 원점도 내려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변이 그래프를 보면 지금 여기 있는 애가 누구를 그린 그림인지는 모르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T는 0일 때 T가 0초일 때 0 위치에 있어요. 그럼 그게 가능한 아이는 여기 있는 아이, P 그리고 Q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얘가 시간이 지나면 아래로 내려가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원점 아래로 내려가고 P는 위로 올라가고 Q는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지금 이 그래프를 표현한 지점은 원점이거나 혹은 Q점일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그래프를 같이 보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속도가 10이라고 했습니다. 속도가 10이라고 한 건 지금 시간분의 거리가 속도인데 이게 10이라는 거겠죠. 근데 이제 무슨 시간에 무슨 거리를 할 거냐, 보통은 1회 진동할 때 간 거리. 1회 진동할 때 시간 걸린 게 우린 주기라고 했고, 1회 진동하는 동안 간 거리를 파장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주기분의 파장이 곧 속도다. 주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기일 것 같고요. 한 세트당.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다. 그러면 파장은 4m일 거고요. 주기는 모르는데 이게 10m/s 나와야 되니까 t는 0.4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가 0.4초니까 여기는 0.3초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뭐 주기를 찾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파장을 찾아볼 수도 있고, 진동수로 뭐 물어보면
F는 0.4분의 1 헤르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에 답을 쓸 때는 꼭 이런 단위까지 꼼꼼하게 맞춰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파동의 속력과 관련된 거, 물론 속력은 이제 물결파일 때 속도 변이, 뭐 소리일 때, 줄일 때, 비칠 때 이런 거 다 학습지로 한번 그때 학습지 검사해 보니까 다 대부분 다 필기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시고 공부하시고, 이제 매질이 바뀐다, 매질의 성질이 바뀐다는 건 결국 속도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속도가 바뀌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제 파가 진행하다가 꺾인다. 다시 말하면 굴절을 한다. 그래서 속도가 바뀌는 매질이 달라지면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꺾어서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굴절을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직접 실험 레이저로도 실험 많이 해봤고, 그래서 입사각과 반사각의 관계, 입사각의 굴절각의 관계도 직접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둘의 차이도 비교해보고요. 사인 값도 비교해봤는데 결국 이 사인 값들의 비가 어떤 특정한 비슷한 값들이 계속 공통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걸 보고 입사각과 굴절각은 지금 입사각과 반사각은 얘네 둘이 같다 이게 끝이잖아요. 근데 입사각과 이런 굴절각은 이 입사각과 굴절각은 이 두 개의 각도가 같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입사각 대 뭐 굴절각의 비율이 일정한 것도 아니고, 사인 입사각 대 사인 굴절각이 어떤 특정한 수치로 이렇게 일관되게 나오는 걸 봐서 이 b가 어떤 속도 차와 연관된 값을 가질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관계가 요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V는 결국 빛의 속도 대비 얼마큼 속도가 느려졌냐, 다시 말하면 빛이 물에 들어가면 속도가 좀 줄고요, 또 유리에 가도 줄고, 그래서 각각의 매질이 빛의 속도를 얼마큼 줄이냐, 파동의 속도를 얼마큼 줄이냐, 그 비율을 굴절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 식을 여기다 놓고 대입을 하다 보면 n1 sin 세타 1은 n2 sin 세타 2 이런 스넬의 법칙을 또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굴절하여 투과하지 않는 방법, 다시 말하면 지금 이렇게 빛을 쐈을 때 이쪽이 빠르고 이쪽이 느리면 원래의 각도보다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일부는 반사할 거고,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빛을 쐈으면 이렇게 빛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입사각이고 이쪽이 굴절각이면 이런 관계가 있을 텐데, 이제 얘를 더 넓히면, 그래서 적당히 어느 각도까지 늘리면 얘가 더 이렇게 굴절각이 커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정말 조금 더 올려서 이렇게 올리면 이제 거의 굴절각이 이쪽으로 수렴하는, 그래서 마치 굴절을 안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각도 이상이면 전부 다 반사만 하는, 전반사가 되는 그런 최소한의 이 각도가 있다고 했었고요. 그 각도를 전반사가 일어나는 최소 각도, 우리는 거기를 임계각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임계각을 찾는 방법도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여기가 n 한번 계산을 하는 방법도 볼까요? 여기 굴절률이 n1, 밑에가 입사가니까 여기를 n1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n2라고 하고, 그럼 이때 여기 각도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세타 c인데, 그러면 n1 sin 세타 c는 n2 sin, 이제 임계각이니까 이제 굴절이 거의 90도가 되는 상황이라서 여기가 90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굴절률을 이제 두 개를 알려주면 결국 sin 세타 c가 몇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n1분의 n2 sin 90도는 1이니까 이런 값이 나오겠네요. n1과 n2가 얼마인지 알려주면 결국 세타 c가 얼마인지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반사가 일어나는 최소한의 각도도 우리가 계산해서 직접 구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 여기서 쭉 계속 나오고요.
이제 그와 관련된 거 가장 대표적인 거 뭐가 있냐면 이제 광섬유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문제도 수업 시간에 한번 다뤘던 것 같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쭉 보시고 친구들과도 얘기해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입사하면 뭐 반사하고 굴절하는 것도 배웠지만 사실 파동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 입자와 다른 하나는 바로 간섭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두 파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그래서 한 지점에 오게 되면은 두 파가 한 지점에 동시에 존재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매질이 양쪽에서 오는 에너지를 받아서 더 큰 에너지가 되거나 더 작은 에너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보강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이건 다 보강이구나. 그래서 보강이 되고 다시 쿨하게 자기 갈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위상이 다른 게 많았죠. 밑에 거랑 위에 거. 그럼 이건 상쇄가 맞네요. 그래서 이게 상쇄가 되거나 보강이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파동의 간섭이 가능한 이유, 지금 뭐가 가능하냐면 일단 중첩이 가능하다. 또 하나는 파동이 독립성을 띈다. 이 독립성을 띠기 때문에 이렇게 간섭하고 나서도 다시 원형의 파동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게 되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한테 파동을 영향을 주고받으면 이게 정확하게 간섭이 안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아예 파동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으니까, 독립성이 없다면. 그래서 중첩도 가능하고 파동의 독립성이 유지가 되니까 결국 간섭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물결파 이쪽에서 이제 파원을 이렇게 찰랑찰랑 거리면서 실제로 물이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 이제 이런 지역은 보강이 일어나고 이런 지역은 상쇄가 남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현재 A는 이제 마루랑 마루로 보강이 돼 있죠. 지금 실선이 마루고 골선 이렇게 점선이 골이라고 하면, 지금 A는 마루가 지금 만나서 보강이 됐지만 여기는 골골이 만나서 됐고요.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파원이 계속 이렇게 퍼져 나가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는 골골이 될 거고, 이 지점이 이제 마루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보강 간섭인 곳은 계속해서 지금 위상이 바뀌고 있는 중이다.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내려갔다가. 하지만 상쇄 간섭인 여기는 마루랑 골이 만나고 좀 시간 지나면 골이랑 다시 마루가 만나니까 여기는 계속 진폭이 없는 영인 상태가 지속이 되는 곳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 실제로 할 때는 위에서 빛을 쏴주고 밑에 여기서 물결이 치는 걸 이렇게 보면서 밑에 그림자를 보면서 확인했었죠. 그래서 막 밝고 어둡고 또 희미하고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밝은 지역이 위로 볼록한 지역, 이게 밝은 지점이 나오는 거고요. 색깔 달리 할까요? 이쪽이 밝은 지점일 거고 이쪽이 어두웠고 이쪽이 희미한 지역,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것도 있었으니까 한번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소리도 파동이니까 여기서 소리를 동시에 똑같은 소리를 울려주면 가운데 있는 애는 정확히 가운데 있는 애는 파가 이렇게 동시에 딱 도착할 거니까 여기도 파가 동시에 타닥 해서 뭐 동시에 딱 오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강이 일어나는 반면 이제 이쪽은 어느 지점에서는 상쇄가 다시 나타나고 다시 또 보강이 되는 이런 지점이 반복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점은 얘는 멀리 오고 얘는 조금 오니까 얘는 파장이 하나, 둘, 뭐 세 번 만에 왔다면 얘는 한 번, 두 번, 뭐 세 번, 네 번, 반 이렇게 와버리면 얘는 딱 맞춰서 끝났는데 얘는 한 번 이런 식으로 반파장이 더 와버리니까 얘가 마루가 올 때 얘가 골이 와서 상쇄가 되는 지점이 생기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관련된 문제도 많이 풀어줬으니까요. 꼭 한번 해보시고. 자, 빛은 파동을 여러 개 다루지만 빛은 매우 독특하게도 알고 봤더니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이루어진 전자기 파도라. 자, 무슨 말이냐면 전기장이 변하면
자기장을 유도하고요. 자기장이 변하면 다시 전기장을 유도하니까 우리 렌츠의 법칙이라던가 그런 거 오른손 법칙 생각했을 때 결국 전자기파는 서로가 서로를 서로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진행한다. 그래서 매질이 필요 없다. 매질 없이도 진행을 하는 게 전자기파다. 이 전자기파 이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도 있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영역대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별로 특징 간단하게 살폈던 것 같아요. 이제 얘네들은 통신에 쓰고 뭐 적외선은 뭐 적외선 카메라, 가시광선은 거의 대부분 우리 눈에 보이니까 디스플레이 기기들. 그 자외선은 뭐 자외선 살균기, 엑스레이나 감마레이는 의학용으로 많이 쓰는 거 확인했었죠. 자, 이런 거 확인해 보시고 빛은 보통 파동이라 불러요. 왜냐하면 이렇게 옆으로 퍼져 나가기도 하고 하니까 소리처럼. 그래서 빛은 엄연히 파동인데 이 현상만큼 파동으로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 있었죠. 다시 말하면 진동수보다 어떤 특정 진동수보다 나는 빛, 그걸 이제 문턱 진동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아무리 문턱 진동수보다 낮더라도 다시 말하면 가시광선이라고 합시다. 빨간색으로 실제 빨간색으로 할까요? 빨간색 빛이 이렇게 비쳤을 때 전자가 안 튀어나와요. 그러면 빨간색 빛을 아무리 많이 쐬도 튀어나오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파동이라면 밝은 빛이라면 진폭이 큰 거고요. 진폭이 크다는 건 에너지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두울 때는 에너지가 작으니까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았다고 뭐 말할 수 있겠지만 밝은 빛 비춰주면 결국 에너지가 크니까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파동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문턱 진동수보다 큰 빛을 쏴주면 약한 빛, 그러니까 보라색 같은 빛 비춰주면 약한 빛일 때도 튀어나옵니다. 근데 강한 빛 비춰줘도 또 튀어나와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속도가 다양한 속도가 나왔는데 그 중에 가장 맥스, 그때 속도 제일 큰 거랑 여기서 속도 제일 큰 거를 비교해 보면 이게 같다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분명히 빛의 세기를 밝게 비춰주면 그만큼 에너지가 크니까, 그만큼 밝은 빛으로 에너지가 크니까 그때 튀어나오는 전자의 속도도 더 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최대 속도는 같다라는 겁니다. 최대 운동 에너지는 같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는 방식은 이게 빛이 알갱이라서 빛 알갱이, 이걸 우리는 광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광자 하나의 에너지는 뭐 진폭 이런 거 다 상관없고 오로지 진동수에만 비례한다. 그리고 상수로 플랑크 상수를 쓴다. 그래서 이렇게만 에너지 세기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 진동수가 커야만 전자가 튀어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빛 알갱이를 여러 개 썼다라는 건 F의 진동수를 여러 개 쏜 거니까 결국 여러 개를 쏘면 튀어나오는 전자의 개수가 많아지는 거지, 에너지는 똑같은 에너지를 쐈으니까 튀어나온 전자의 속도도 똑같을 거다. 최대 운동 에너지도 다를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띠 모양으로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꼭 한번 다시 필기 잘 보시고 공부하셔서 실제 이제 질문에 잘 답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니까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해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점수 꼭 받길 바랍니다.